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입니다. 아나필락시스 증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이 눈에 띕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음식, 약물 같은 외부 물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쇼크 증상입니다. 혈압 저하, 호흡 곤란을 겪을 수 있고 가려움증이나 홍조, 혈관 부종 등 피부나 점막의 변화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호흡이 곤란하실 수가 있고 또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압이 떨어지실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의식 소실이라든지 쓰러진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대부분은 30분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는 대부분 접종 후 30분 이내에 급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은 접종 후 곧바로 의료기관을 떠나지 말고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의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에는 15분 내지 30분 관찰을 통해 이상 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가 되도록 의료인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알레르기 치료제 에피네프린을 접종기관에 비치하고 소방청과 협조해 이상 반응 환자를 긴급 이송할 방침입니다. 올해 1학기, 지난해보다 등교 수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등교가 불안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가정학습으로 40일가량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간 최장 40일가량 출석으로 인정받는 교회 체험학습을 할 수 있고 체험학습 사유에는 가정학습도 포함됩니다. 교회 체험학습 일수는 교육청별로 최장 38일에서 40일에 달합니다. 다만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중에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이 드디어 지표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처음 일어난 건데요. 세계 최저인 출산율은 더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인구 지표 그리고 청년층이 원하는 대책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27만 2천 명으로 사망자 수 30만 5천 명보다 3만 3천 명 적었던 겁니다. 인구 감소,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진 건 역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고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치에서 더 떨어져 0.84명으로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 1명 미만은 한국 외엔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면서 사실혼, 비혼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등 구조적 대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게 될 근본적 논의 착수를 위한 화두를 제시하는 등 하지만 젊은 층들은 대부분 일자리, 집 등 경제 문제 해결을 원했습니다. 너무 지금 아이를 출산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한테만 그런 복지 혜택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경제적인 도움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이 낳고 나서 육아에 복직을 한다고. 저는 집 문제가 제일 큰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어떻게 하면 집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젊은이들이 많이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해서 집 문제라든지 그런 돈 버는 거 관련해서 정부가 젊은이들한테 많은 정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백신이 몸속 유전자를 변형시킨다. 모두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입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글인데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이런 허위 정보가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관련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동네 전봇대나 가로등에 백신에는 나노칩이 숨겨져 있다. 맞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벽보를 붙인 60대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대전의 한 교회에서 전단지를 받아왔다는 피의자 진술을 듣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백신이 실험용 독약이라는 등의 온라인 허위 게시물 3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는 정보라며 온 오프라인상에 떠도는 가짜뉴스에 동요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 회분 정도가 백신을 맞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 예상치 못한 후유증, 부작용은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한 사람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련 가짜뉴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은 광화문 일대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가는 점차 사람들로 붐빕니다. 곳곳에 손님들이 꽉 들어찼고 바로 옆에 나눠 앉을 생각으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식당에 우르르 들어가는 모습도 쉽게 포착됩니다. 다닥다닥 줄을 서서 대기하는 곳도 많습니다. 좀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번엔 카페로 가봤습니다. QR코드나 수기명부 작성이 필수지만 이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구비조차 해놓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장기화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려 생활 방역이 느슨해지고 있다며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접종이 시작되고 면역력이 생기는 가을까지는 이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일반인 접종은 7월에야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며 예방접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장애 학생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3단계 때도 학교나 가정에서 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3일 장애 학생 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기간제 교사와 예비 특수교사 1000여 명을 투입해 이들의 수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대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이행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등 감염병 상황에 따라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할 때도 장애 학생만 다니는 특수학교에는 긴급 돌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폭력은 트라우마로 남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학생 신분이 아니라면 치료를 받고 싶어도 찾아갈 만한 기관이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공공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학교를 벗어나도 폭력의 기억은 이어집니다. 계속되는 트라우마에 고통은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까지 전이됩니다. 성인이 다 된 상태에서도 점점 더 악화가 되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지켜보면서 되게 많이 고통스러워요. 온 가족들이 다 진짜 불안에 떨더라고요. 하지만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은 사라집니다. 성인이나 자퇴생이 학교 폭력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찾을 수 있는 곳은 병원 정신과가 전부. 약물 치료로 버텨야 하는 건데 마음속 응어리를 풀기엔 역부족입니다. 이게 해맑음 센터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한 군데 피학생들을 위한 그 대한 학교예요. 치유 시설인데 여기 좀 들어오면 안 되겠냐고 부모님들이 조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학생들만 있어야 돼요. 가해자가 유명인이라면 폭로라도 할 수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 자구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학교 바깥에 남은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독일은 그 성인기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발생이 청소년기에 일어난 거라고 하면은 청소년과 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아가 이제라도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학령 인구 감소 여파에 충원해야 하는 인원도 급증했는데요. 특히 지방대는 신입생 절벽이 현실화했다는 평가입니다.
162개 4년제 대학에서 올해 입학을 위해 추가 모집하는 정원은 2만 6천 명이 넘습니다. 2005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인데 지난해보다도 3배가량 늘었습니다. 상위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의대나 치대 등에서도 극소수지만 미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방대는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추가 모집 인원의 90% 이상이 비수도권 대학들에서 나왔고 지역별로는 경북, 부산, 전북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학년 인구의 감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원자 풀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세 번째는 지방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이 돼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방대는 수능 위주의 추가 모집에서 수능 미응 시자까지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추가 모집으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나 반수, 편입 등 중도 이탈하는 인원까지 고려하면 지방대학이 존폐기로에 설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옵니다. 사실 학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학생들이 그냥 이게 대학에 들어가는 케이스들 1학기 2달 정도 지나면은 많이 빠져요. 일기는 이전부터 왔고요. 이게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되고 있는. 대학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에 나서는 동시에 교육당국이 대학 정원 구조조정과 함께 적절한 재정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세전소득은 309만 원, 중위소득은 2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1%, 6.3% 늘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인 중간층 근로자 비중은 1.4%포인트 늘어난 50.4%로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50%를 넘었습니다. 통계청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득 불균형이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515만 원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245만 원으로 그 격차가 2배가 넘었습니다. 장애를 앓는 의붓아들을 베란다 욕조 찬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학대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당시 9살 김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계모인 30대 여성 A씨는 영하의 날씨에 의붓아들 김모군을 속옷만 입힌 채 베란다에 둔 욕조 속 찬물에 2시간 동안 있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김군이 얌전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녀 벌을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김군은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었고 계모 A씨는 앞서 2016년에도 2차례 학대 정황으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상습적인 학대 등을 근거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의 2배에 해당하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차가운 물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근육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고 몸속 수분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 성분인 나트륨.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땀이 잘 나지 않는 겨울철에는 오히려 나트륨 배출이 안 돼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면 위점막을 손상시켜 암으로 악화될 수 있고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골다공증 위험도 높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짠 음식이 단 음식 섭취 욕구도 덩달아 높여 과식을 부르고 살이 찌기 쉬워
혈압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하면 심부전이나 심근경색,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소한 국물에 밥 말아서 그 국물 다 드시려고는 하지 마셔라. 매운 음식을 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자극적으로 그렇게 더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좀 피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적정 수준의 나트륨 섭취량은 식품 100g당 120mg 미만 정도. 전문의들은 나트륨 권고량을 지킬 것을 강조하며 국물이 있는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야채와 물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조언합니다. 지난해 8월 말 출시된 해외 간편 결제 서비스의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입니다. 소비자 대신 업체가 물건값을 가맹점에 내주고 소비자가 이후 최대 4번에 걸쳐 이자 없이 나눠내는 방식입니다. 그간 국내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4월부터 네이버페이를 시작으로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금액에 대한 후불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당초 지난해부터 법 개정으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던 금융당국이 입법화가 늦어지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부여한 겁니다. 물건을 살 때 충전 금액과 결제 금액 간 차익을 나중에 낼 수 있는 건데 이자가 생기는 할부, 현금 서비스는 제한됩니다. 당국은 이용자별로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했지만 네이버는 자체 신용평가 체계를 통해 한도를 다르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상반기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고 토스 핑크도 진출을 검토하는 등 관련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같은 금융 소외계층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연체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 군데에서 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빌릴 수 있잖아요. 페이 쪽 하는 쪽은 다 30만 원씩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직 전자금융업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같은 세부적인 여신 건전성 규제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순서는 내 아이를 멋진 아이로 키우기 위한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 멋진 아이 유레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각을 여는 질문하기. 이 질문의 힘을 통해 아이의 생각을 여는 노하우 배워보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녀의 멋진 대화 파트너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생각을 여는 질문하기입니다. 질문이란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하면 알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질문을 잘못하면 알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질문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매우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질문의 힘은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은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질문은 답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자녀의 멋진 대화 파트너가 되기 위해 부모는 질문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 힘은 아이의 생각을 열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생각을 여는 질문이란 무엇일까요? 엄마와 함께해서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였니? 아빠랑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 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 여기서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니? 등 언제, 어디, 누구, 무엇이 들어가는 열린 질문은 자녀의 생각을 여는 질문입니다. 반면 생각을 닫는 질문도 있습니다. 엄마랑 함께 있으면 항상 좋지? 아빠랑 어디든지 가면 좋지? 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엄마, 아빠지? 이 자동차가 여기서 갖고 싶은 것이지? 등 네, 아니요 같이 단순한 대답만을 요구하는 닫힌 질문은 자녀의 생각을 닫는 질문입니다. 이제 자녀의 생각을 여는 질문 말하기로 질문의 힘을 키워보세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세 이상 인구는 4,496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했으며 경제활동 인구는 2,738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했습니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2,581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했으며 실업자는 15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 7천 명, 3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계층별로는 20대, 30대, 40대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고용률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 가장 높은 하락폭을 보인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은 전년 동월 대비 31만 4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상담 전화의 모바일 채팅 상담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원과 24시간 채팅 상담이 가능한 모바일 채팅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가족상담 전화를 친구로 추가한 후 언제나 이용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전수조사는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대상 아동은 34,819명으로 이 중 152명의 아동에게 양육 환경 및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4건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지원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 고령화 등 미래 대응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연령통합적 사회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령통합 세대연대 정책포럼을 출범했습니다. 제1차 연령통합 세대연대 정책포럼은 연령의 의미와 새로운 연령 기준을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서울시는 야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야간 보육 온라인 신청 창구를 전국 최초로 신설했습니다. 또한 야간 휴일 등 긴급 돌봄이 가능한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과 365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일자리 주거 등 5개 분야 152개의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신규 사업으로 무주택 청년 가구 월세 지원, 세대별 맞춤형 인구 교육 실시,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 친화 도시 조성, 가족 친화 마을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은 31.6세였다가 지난해에는 32.3세로 높아졌는데요. 이는 OECD 평균인 29.1세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OECD 회원국 37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올해는 더 늦어질 거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고령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도 진지한 대응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